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주몽신화를 같이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신화죠, 신화. 고대의 이야기고 신의 이야기예요.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주몽신화고요. 우리 신적인 존재들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런 존재들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죠. 아래서 깨어난 난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깨어난 한 인물이 한 사내가 어떠한 시련을 거쳐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화에 속하기 때문에 신화와 전설과 민담 이렇게 세 가지가 설화에 속하잖아요. 이 세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주몽신화 안에는 굉장히 문학적인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은 무엇이고 또 주몽신화부터 시작을 해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게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들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웅 일대기 구조가 주몽신화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구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네. 자, 이미지를 옮기고요. 네. 건국신화예요.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몽신화는 네, 고구려 건국신화예요. 고구려를 세운 시조, 왕의 이야기. 그래서 나라를 세운 것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건국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건국신화들은요,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내용은 보면 이 시조가 이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이 신성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 건국하게 이르는 과정을 내용으로 했고 국중대 국가의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서 치르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대회들이 있었는데 뭐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때 이렇게 노래 불려졌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국서사시였을 거다. 그러니까 나라의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 이제 나라가 지어진 지 100년 뒤, 200년이 됐을 때도 200년 뒤가 됐을 때도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는 후손들이잖아요. 200년이 지나가고 그러면.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위대하신 우리의 시조께서 이렇게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야. 이렇게 이제 그 대회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노래를 왜 이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모였을 때 함께 불렀을까? 대내적으로는 결속을 통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형성했다. 자, 이 지배층들은 그러니까 왕의 후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하늘에서 온 굉장히 신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지배층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피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하늘에서 온 존재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계의 구조를 굉장히 공고히 하는데 신하가 대내적으로는 기능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때요? 자기 집단의 배타적 자긍심을 갖게 했겠죠.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우리 시조께서는 하늘의 아들이고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우셨던 그런 분이 얼마나 대단해? 너네는 뭐야? 이렇게. 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야? 너네는 뭐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배타적인 자긍심,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신화가 활용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국신화의 기능 같은 경우는 별표 체크를 하시고 머릿속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화가 이렇게 이 나라 공동체에 계속해서 풀려졌고 지금 현재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기능 기억하세요.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중요하겠죠? 괄호를 채우면서 설화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놨는데요. 자, 설화는 혀설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던 옛날 고대에 우리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었던 이야기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던 이야기들을 설화라고 하고 그 설화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뭐다? 신화, 전설, 민담이다 라는 얘기예요. 신화, 전설,
민담. 여러분 신화는 보통 이렇게 건국 신화들이죠. 주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국 신화다 그러면 주몽 신화 말고 그 전에 고조선 건국 신화가 있었죠. 그래서 단군 신화 그리고 주몽 신화 이런 게 굉장히 대표적인 신화들이고요. 전설은 아기장수 무투리 뭐 이런 거 또는 뭐 망부석 전설 이렇게 각 지역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설이 되는 거고요. 민담은 그냥 흥미거리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 만드기 시리즈, 뭐 최불암 시리즈 뭐 이런 거 선생님 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아마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로 무슨 시리즈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다 뭐라고 그런다? 민담이라고 그런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화는 아마 지금 뭐 없을 거고요. 지금 현대 사회에는 신화가 창작되지는 않죠. 뭐 전설도 뭐 거의 지금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민담은 지금도 끝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런 세 가지의 설화 종류 중에서도 신화가 되겠죠. 네,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쭉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승자의 태도, 이 이야기를 전달했던,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이랬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전승자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달받았던 사람들은 신화를 통해서 신성한 이야기야. 신화는 신성해라고 믿었다 그 얘기예요. 전설은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잖아요. 망부석 하면 여인 모양을 한 그런 바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야. 진실성을 믿었다라는 얘기고요. 민담은 그냥 재밌거리니까 흥미, 교훈 이런 거를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시간 및 장소를 보면 신화는 신들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의 시간, 신성한 장소가 특정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단군 신화 그러면 뭐 태백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태초의 시간 신성한 장소가 굉장히 특정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민담은 특별한 장소, 뭐 시간 이런 것들 별로 이렇게 좀 따질 수 없는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자, 신화가 포괄적인 증거물을 갖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포괄적 증거물은요, 여러분 민족이에요, 민족. 쉽게 말하자면 그렇겠죠? 신화는 건국 신화잖아요. 건국, 나라를 세운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신화의 증거물이 되는 거죠. 반면에 전설은 특정한 개별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민담은 뭐 이런 증거물을 별로 따질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주인공 신화는 신이죠. 전설이랑 민담은 이제 인간이 될 거고요. 주인공의 행위를 보면 신화는 신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전설은 어떠냐면 전설의 인간은 조금 뛰어난 인물이기는 해요. 민담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이 인물이 좀 예기치 않은 거대한 세계의 폭력 이런 거에 부딪히고 깨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네, 그런 특징이 보여지고요. 민담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흥미거리 이야기니까 되게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뭐 누가 이렇게 도와주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신화 가십시다. 결말의 특징 굉장히 숭고하죠. 이 신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기틀이 다져지고 난 다음에는 보통 하늘로 돌아가죠. 하늘로 올라가고 이 백성들이 모두 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반면에 전설은 보면 뭐 망부석도 그렇고 무투리설화도 그렇고 굉장히 비극적이죠. 이 어떤 예기치 않은 사태에 좌절하면서 이 우수한 뛰어난 인간들이 거기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민담은 흥미거리 이야기들이니까 되게 재미있게 결말도 재미있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승보미 보시죠. 신화는 당연히 어떨까요? 건국 신화니까 민족적으로 전승이 되거나 또는 그게 이제 부족국가였다면 시족적으로 전승이 되었을 거고요. 전설은 구체적인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게 전승이 이루어졌을 거고요. 민담은 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흥미거리 이야기들이니까 전승 범위를 이렇게 딱 특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자아의 세 개의 관계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신화는요,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와서 세상을 확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공간을 탁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국가를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아와 세계의 관련성을 놓고 봤을 때 두 개가 굉장히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이 만든 나라고. 이 나라는 이 신을 통해서 통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고 자아와 세계가 신적인 자아와 세계가 아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신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전설은 여러분 아까 어떻다 그랬나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을 깨부수는 어떤 예기치 않은 사태,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보다는 세계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장수 무투리, 이 정말로 사악한 이 왕을 쳐부술 아기장수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장수가 무기력하게 죽는 이야기. 그게 전설인 거죠. 그래서 자아의 좌절, 비극적인 개인의 좌절을 다루는 것이 전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민담은 그렇지 않나요? 그냥 너무너무 재밌고 막 깔깔깔깔 뭐야 그게 이러면서 막 웃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아가 한 개인이 얼마나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아가 위에 있는 것이 민담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 설화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신화, 전설, 민담이 있고 그 중에 전승자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기억해 놓고 가야 되는 건 뭐다? 신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를 잘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된다. 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전승 범위가 민족적이라는 거,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굉장히 동질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시죠. 네, 선생님 이미지를 조금 줄여서 바꾸고요. 네, 자, 3번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몽신화 영웅 일대기 구조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웅 일대기 구조가 사실은 이 신화보다 어디서 훨씬 더 중요하다? 조선 후기 영웅 소설에서 대단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영웅 일대기 구조는요.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쫙 암기가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쭉 암기가 되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뭐다? 이 주몽신화다. 그래서 이 주몽신화가 영웅 일대기 구조의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에 가서 이 구조를 그대로 써먹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보시죠. 영웅은요. 첫 번째,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어요. 고귀한 혈통. 주몽은 천재의 아들, 하늘의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해모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해모수가 땅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땅에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그 해모수가 이렇게 와서 땅을 다스렸는데 어느 날 이 해모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해모수가 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 그러니까 포세이돈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 하백의 딸인 유화에게 반했어요. 그래갖고 유화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유화랑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주몽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과 신,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물의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거죠. 얼마나 고귀하겠어요. 네, 우리가 이런 이제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로 이렇거든요. 천부, 하늘의 신이 아버지고, 지모, 땅에 속한 어머니가 있다 해서 천부, 지모, 형, 화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뭐라고요? 하늘아버지, 천부, 땅의 어머니,
지모형 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주몽신화의 주몽이 그 천부지모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 고귀한 혈통을 갖고 태어났고 이렇게 고귀한 혈통을 가진 아이가 평범하게 출생하면 안 되겠죠? 비정상적인 출생을 합니다. 유화가 이제 금화왕이 유화를 거두잖아요. 이제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화백이 그냥 혼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니, 화백이 아니라 해모수가 하늘로 그렇게 휙 혼자 올라가 버리니까 왜 이렇게 혼자 올라갔을까? 좀 나쁘지, 그죠? 근데 해모수는 아무튼 혼자 올라갔어.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뭐야 이게 진짜 이렇게 정식 혼인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도 좀 나쁜 것 같아. 이 하백이 자기 딸을 버려버려요. 그래갖고 이게 버림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금화왕이 그거 이제 유화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궐에 뒀는데 유화가 지나가는 곳마다 햇빛이 이렇게 따라갔었죠. 그리고 햇빛을 받아 임신하고 10달이 채워져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겨드랑이로 알을 하나 딱 낳은 거죠. 신이한 출생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요. 이런 신이한 출생이 굉장히 많은 변형을 보여요. 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늘에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신이한 출생에 해당이 될 거고 나중에 제가 조선 후기 영웅소설에 가면은 이 신이한 출생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자, 이렇게 신이하게 출생한 아이가 어려서 버림을 받아요. 우리가 버릴 기, 아이 아자, 아이를 버린다. 기아화소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서 첫 번째 시련에 해당이 될 거예요. 버림을 받아요. 금화왕이 알이 뭔가 태어났다라는 게 굉장히 상서롭지 못하다. 뭔가 이상하고 좀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내다 버리죠. 네. 그랬는데 여기 부분에는 빠져 있긴 한데요.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동물 보호 화소가 또 나타나요. 동물들이 나타나가지고 밤이면 이 추위에 알이 얼어붙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동물들이 다 같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기아가 됐을 때 버림받았을 때 첫 번째 조력자들이 이제 동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계속 보호하니까 또 금화왕의 생각이 이렇게 동물들이 보호하는 거 보니까 얘가 좀 상서로운 존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유아에게 돌려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가 굉장히 컸고 기골이 장대했어요. 이게 덩치가 굉장히 큰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한 달이 못 되어서 말을 정확하게 했고요. 활을 너무나 잘 쐈대요. 그래서 이게 이 주몽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애기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녔다잖아요.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엄마한테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 어떻게 말했을까? 엄마, 저 화살 좀 주세요. 저 파리가 너무 성가시네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가 활과 화살을 갖다 주니까 퓨 쏴서 그 파리를 쏘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탁월한 신적인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영웅성을 발휘하니까 여러분 어땠겠어요? 금화왕은 이제 부여의 왕인데 금화왕에게 있던 아들, 이제 큰아들의 이름이 대소였어요. 그 대소가 되게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너무 이제 자기네들은 평범한데 주몽이 너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니까 얘를 계속 두면 이제 자기가 이 왕좌가 좀 위태로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굉장히 많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천대를 받고 금화왕의 아들 대소가 모함을 해서 해치려고 하고 이러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마국간에 보내지기도 하고요. 이제 나라를 아마 얘가 먹을 거다 막 이렇게 대소가 얘기하니까 금화왕이 주몽을 이제 마국간지기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주몽은 자기는 이제 하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아들인데 난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봐도 자기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를 알지 않겠어요. 근데 마국간에서 말을 먹이고 기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갈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고민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나자 하니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머니 어떻게 모시고 가기에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셨고 자기가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될 텐데 어머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 나타나는 게 또 주몽신화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이런 내적 갈등도 겪고 시련도 겪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마국간 일을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또 아주 뛰어난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유화가 보니까 이 금화왕의 아들 대소가 너무너무 주몽을 해치려고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내적 번민, 갈등 그거를 들어요. 듣고 엄마가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유화가 주몽을 불러요. 주몽을 불러서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 뜻을 이뤄라. 네 큰 뜻을 펼쳐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가 어딘가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할 거니까 이걸 가져가. 그래서 오곡의 씨앗, 특히 이제 보리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그 씨앗을 주죠. 그리고 주몽이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나중에 어머니를 보시러 올게요. 뭐 이렇게 약속했겠죠. 그리고 이제 떠나요. 떠나서 이제 자기 조력자들 몇 명과 뭐 오이, 협보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니까 대소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막 쫓아가죠. 군대가 막 쫓아갔는데 강이 탁 만난 거예요. 강은. 여러분 강은 장애물이잖아요.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죽게 생긴 거야. 대소한테 붙잡히면 이제 죽는 거죠. 그 순간. 근데 그때 이제 주몽이 또 나는 내 할아버지가 하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하백이고 나는 하백의 손자다. 그러니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물고기랑 자라들이 쭉 올라가서 다리를 쭉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또 별성교다. 물고기 어자 별 자라 별자. 성 이룰 성자 다리 교자. 별성교 다시 물고기 자라 별 성 만들었어요. 뭐를? 교 다리를. 별성교 화소가 또 나타나가지고 쭉 조력자들이 이제 탁 도와줘가지고 신이한 힘의 개입이죠.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들이 딱 건너고 나니까 이제 물고기가 자라가 확 흩어지면서 대소가 쫓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정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한 뒤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다? 네, 고구려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주몽신화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정말로 유명한 영웅소설류들 있잖아요. 뭐 유충열전이라든지 뭐 조웅전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작품들이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 영웅 일대기 구조가 너무 잘 드러나니까 그랬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주몽신화의 영웅 일대기 구조가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렇게 딱 가리고 정리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웅 일대기 구조 어떻다?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신이하게 출생했고 태어나자마자 기아 어렸을 적에 버려지는 일을 겪는데 버려지는 일을 겪는 이 인물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버려질 경우에는 조력자가 도와주는 조력자의 구원이 있고 그 조력자의 구원 뒤에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능력을 점점 더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이제 뭐가 나타난다? 두 번째 시련이 나타난다. 그 두 번째 시련을 넘어서 다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능력을 키운 뒤에는 영웅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게 뭐다? 영웅 일대기 구조다. 주몽신화의 이야기랑은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잠깐만요. 선생님 안 하고 넘어간 거 있나 봐요. 그죠? 잠깐만요. 맞아요. 여기 4번 문제 같이 봐요. 신화는 신성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신성성이 드러나느냐? 네, 비범한 능력에 해당하는 것들, 난생,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 초월적인 능력, 그리고 초월적인 힘이 개입해서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뭐에 포함된다? 신성성에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성성을 부각하는 이유는 뭐다? 네, 뭐겠어요? 이 신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힘이 하늘이 막 도와주잖아요. 본인이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자존감이 자긍심이 고취가 되는 거겠죠. 위대한 업적은 너무 당연할 뿐더러 그 엄청난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우리 조상이야. 우리 대단한 존재야. 나 신의 후손이야. 뭐 이런 자존감을 고치시려는 목적이 있다. 신성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는 그거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십니다. 자, 역시 6번 너무 중요해요. 단군 신화와 주몽 신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단군 신화는 이제 여러분 우리 한민족 치고 단군 신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고조선 건국 신화잖아요. 자, 둘 다 3대기 구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나라를 세운 이 시조들은 다 손자에 해당이 되죠. 손자에. 주몽이나 단군이 그렇고요. 그 윗대의 천재 해모수, 환인, 환은 같은 경우는 하늘의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3대기 구조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자, 아버지가 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천소나강령이고요. 천부지모용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존재고 어머니는 땅에 속한 존재. 신화소라는 건 신화에 공통적으로 서양도 마찬가지고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이야기 구조를 신화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화소가 여기 두 개의 주몽신화, 단군신화에도 공통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건국시조를 대상으로 한 신성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특징이 좀 있어요. 이 신들의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랑은 좀 달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하늘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신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세지향적이라고 얘기하죠. 지상의 일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는 그냥 와서 아이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지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는지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아주 현세지향적이고 현실지향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4번 별표입니다. 5번 주인공의 탄생과 함께 그 부친의 행적,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부친의 행적 사라져요. 네. 그리고 6번 주인공이 겪는 고난의 심각성보다는 그 극복과 성취가 주로 다루어진다. 여러분, 조선 후기 영웅소설로 가면 고난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신화잖아요. 나라를 건국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니까 고난의 심각성이 부각이 되긴 보다는 그걸 어떻게 위대하게 극복했고 나라를 성취했는지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6가지의 공통점. 자, 뭐다? 3대기, 할아버지, 아들, 손자, 천소나강, 천부지모형, 건국시조고, 현세지향적이고, 부친의 행적은 금방 사라지고, 고난보다 극복과 성취가 중요시된다. 단군신화 같은 경우는요, 고난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특징이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차이점, 공통점보다 훨씬 중요해요. 더 잘 기억해 놓고 가세요. 주몽신화 같은 경우는요. 해모수와 유아의 결연의 갈등이 있어요. 누가 계속 반대? 하백이. 유아의 아버지죠. 수신. 하백이 자꾸 해모수 막 걸고 넘어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는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군 신화에는 그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죠. 네, 환웅이 그냥 웅녀를 곰을 여인으로 딱 만들었고 결혼하고 그랬기 때문에 갈등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주몽신화에서 주몽은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면 단군은 그냥 웅녀에게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죠. 또 주몽신화 기야 아이가 버려지기도 했고요. 적대자와의 투쟁 등 시련과 갈등이 나타나요. 주몽의 내적 갈등 같은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군 신화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시련과 갈등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는 그런 시련이나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고 간다? 주몽신화에는 시련이나 갈등이 나타난다. 내적 갈등도 있다.
단군 신화에는 그런 시련과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7번, 이 두 개의 신화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고대인의 세계관을 정리해 본다면, 하늘은 일단 뭐 숭배의 대상이었죠. 뭐 우러러 봐야만 보이는 곳이었고,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뭔가 좌우한다라고 우리 고대의 사람들은 느꼈기 때문에 천신 숭배 사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신화에 나타나는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세주의와 인간중심적인 사고.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중심이다라는 얘기했고요. 세 번째, 동명신화, 동명왕, 주몽신화에는 고난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극복이 중요하고 주인공이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낙천적인 세계관이 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3번보다 1, 2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천신숭배 사상, 현세주의, 인간중심적 사고 보고 가시고요. 자, 8번은 구체적으로 신화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화소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고대 신화들, 이거는 이제 주몽이나 단군뿐만 아니라 서양의 신화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작은 이야기 단위들을 우리가 신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몽 신화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신화소가 몇 개가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난생, 아이가 알에서 태어나는 거. 두 번째가 니은, 마구간에 버렸다. 네, 아이가 버려지는 기아화소가 있고요. 그런데 디귿, 모든 짐승이 버려진 알을 보호했다. 동물 양육화소가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햇빛이 계속 비쳤다. 아래 네 번째 태양숭배화소, 천손하강화소, 하늘이 계속 보호하는 거죠. 이 아이를. 요런 화소들은 뭐다? 신화에 동양, 서양 걸쳐서 공통적으로 신화에 나타나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화소들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누가 왔나 봐요.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9번. 주몽신화는 뛰어난 상징성 때문에 우리나라 설화문학 중에 문학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재들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은요, 여러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과의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태양이나 세계의 상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해가 비쳤다. 아래 해가 비쳤고 또 유화를 해가 따라다녔다. 이런 장면들 하늘과의 연관성을 상징하게 되고요. 알이 깨지는 거는 이게 알이 세계의 상징이었으니까 알이 깨지는 건 세계 질서의 창조. 얘가 고구려라는 한 나라를 건국할 존재야 라는 거를 알이 깨지고 나오는 걸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고기와 자라는 뭐였죠? 네, 조력자들이었는데 주몽의 신성성을 부각하는 소재였었고요. 오령거는 다른 공간, 청계에서 인간계, 수계를 이렇게 이 해모수가 타고 이동하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령거는 서로 다른 공간을 이동하는 수단이나 매개체를 상징하게 되고요. 보리씨는 누가 줬다 그랬어요? 유화가 주몽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산신이나 지모신, 하늘의 어머니, 땅의 어머니, 지모, 땅의 어머니인 신, 이게 풍요의 신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농경의 신인 거죠. 그런 유화를 상징하는 게 이제 보리씨가 되는 거고요. 말은 이 주몽이 말을 굉장히 잘 탔고 그랬다. 주몽이 또 말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고구려인들이 기마부족이었다라는 거를 또 알려주는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주몽이 이제 이렇게 어별성교, 고기와 자라가 만들어준 다리를 건넌 다음에 또 어떤 곳으로 가다가 이렇게 낭망해서 이제 실망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유화가 보내주는 비둘기,
그 유화가 처음에 줬던 오곡 씨앗을 다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전달해 주는 게 이제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주몽과 유화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오령거나 비둘기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신화 이야기에는 좀 있기도 하구나. 이렇게 전승되는 곳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리 전해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보십니다. 10번. 이 작품에서는 단군 신화에서는 볼 수 없는 주몽의 내적 갈등 양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두 가지 정리해 놓고 가십니다. 본인은 천재의 손자예요. 하늘의 손자예요. 하늘신의. 그리고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마굿간지기로 일했잖아요. 하찮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몽이 이런 말도 해요.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얼 하나. 이런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고 두 번째, 나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나라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작정을 했는데 엄마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거죠.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시련과 위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모친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단군 신화에는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내용 전개 방식,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 순서대로 역순행이 아니고 순행적인 구성이다라는 얘기죠. 또 주몽이 이동하는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된다. 11번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신화는 어떤 기능을 했다. 국중대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불렀기 때문에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웅일대기 구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군 신화와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 또 잘 기억하시고요. 신화소는 어떤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또 설화에 속하는 전설 민담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산 CR 학당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테스트 용지 만들어 놨어요. 테스트 용지 보시면서 텍스트도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